얼마 전에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개봉을 했지요. 공개되었지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유튜브나 이제 인터넷을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해석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문학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징어 게임에서 어떤 그 번호의 의미, 인물들의 상징성, 이런 것들을 막 분석하는 일이, 그 소비자들이, 문학, 대중예술의 소비자들이 참여를 하는데, 문학에서 이런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작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신만의 해석을 막 공유하면서 그걸 통해서 해석이 확장되어 가고, 본 적 없습니다. 아직은. 예, 블로그에 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인에 대한 해석을 찾아보면은 정확하게 똑같은 장면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똑같은 분석을 해서 정확히 똑같은 해석을 내리는, 그러니까 유튜브는 다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저는 결국 그게 이제 K-무비가 있고 K-팝이 있고 심지어 K-푸드, K-드라마까지 있는데 K-문학은 없는 이유가 아닌가. 왜 문학에서는 소비자들, 즉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우리는 곧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문학을 어떻게 배웠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문학을 즐겁게 배웠는가? 창의적으로 배웠는가? 거기에서 이제 참 이 암기식 교육이 참 이중적인 게 지금 코리안의 이 선생님들도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암기식 교육을 싫어했었는데 막상 자신이 교사가 되어 보니까 암기식 교육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결국 쉽사리 이제 암기식 교육으로 가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그 흐름을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매일 올라오는 오징어 게임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을 보다 보면은 왜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저걸 당연시 하는데 사람마다 각자 다른 관점에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게 모임으로써 점점 이 작품이 생명력을 갖는 것. 왜 문학에서는 이게 원천 차단되어 있는가? 결국 이게 대중예술로서 문학 자체를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은 소년이 온다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접근은 전혀 없지요. 그 중간을 보다 보면은 이제 교수와 평론가라는 전문가들이 딱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울타리 내에서는 그들이 정해놓은 규율 안에서만 뭔가 가능합니다. 문학, 대중예술이라는 것은 대중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그게 되고 있는데 문학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수업에서 제 학생들이 문학의 주인공이 되도록 지도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왜 한국은 선진국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책을 안 읽을까요? 책을 읽는다고 해도 매년 이제 베스트셀러를 찾아보면 거의 상위권에 있는 것은 자기 개발서입니다. 문학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학에 대해서 따분하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문학이 따분한 것인가? 아니면은 문학을 가르치는 방법이 따분했던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학 자체가 따분한 것이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문학은 흥미롭은 것인데 가르치는 방법이 따분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선생님들 수업을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사로서의 최종적인 목표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문학을 잘하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인가, 문학을 좋아하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IB 커리큘럼 여기에 이꼬르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IB라는 회사는 잘 신뢰 안 합니다만 IB 커리큘럼은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이 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학생이 문학을 좋아하게 해버리면 학생 스스로 답을 찾게 되어 있고 그 경우는 대부분 정답입니다. 문학을 잘하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 문학을 좋아하는 학생을
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즉, 점수는 높게 나왔는데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 과목은 두 번 다시 안 볼 거야. 아니면은 그 과목은 재미있어서 내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 과목은 계속 내가 개인적으로 파고 들어갈 거야. 우린 어느 쪽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접근 방법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 채점의 절차부터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지요. 이게 왜 제 네이버에는 이런 그 게임 광고가 자주 뜨는지 이게 AI인가 아니면 그냥 다 이게 뜨는 건가? 유튜브를 들어가 봐도 자꾸 비디오 게임과 고양이만 왜 이렇게 자꾸 나오는가? 그걸 많이 찾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아, 저는 쿠팡만 뜹니다. 그렇군요. 아, 네네. 아이고, 오늘은 이제 봄방학 마지막이고, 이제 내일부터 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우, 교사를 하다 보면 이제 항상 아무리 긴 방학도 언젠가 끝나게 돼 있다는 거,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일 그럼 다시 한 학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3학기인가? 아, 예. 그, 저는 엄밀히 이제 2학기. 구정 전까지는 이제 지난 학기의 이제 아, 끄트머리입니다. 그 중간에 브레이크가 한 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3월 말에 이제 그 학기 중간에 브레이크가 한 번 더 있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구정이 끝나고 새 학기가 엄밀히 시작되는데, 뭐, 그 과목에 따라서는 이제 그냥 그 내일부터 새 학기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대표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 야근, 갑질, 이제 경제적 불안, 이 모든 게 그냥 함께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한 2, 3년 정도는 그 자체로 행복했었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많은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권태입니다.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었다는 게 행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되는 거고, 그게 한동안은 행복이 되었는데, 이제 그 음,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플러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교사로서 적극적으로 행복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건 또 새로운 차원의 질문입니다. 그게 연구 같은데 또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안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실은 선생님들이 연구를 잘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수업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는데, 많은 선생님들은 이제 여행이라든지 골프라든지 이런 찾다 보니까 아, 아, 결국에 어떤 교사로서의 능력과 연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참 특이한 경우인데 39살에 문학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문학을 좋아한다는 걸 발견해서 파고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죠. 음, 문학, 학사, 석사, 박사들이 즐비한데 39살까지 문학을 단 한 시간도 공부해 본 적 없는 제가 지금 여기서 탑의 위치에 있습니다. 탑 중에 음, 한 명의 위치에 있습니다. 음, 이건 바꿔 말하면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리안 A 교사들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게으르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이 열심히 했었다고 하면 제가 탑의 위치에 못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준비한 것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선생님들은 그런 교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꾸 네. 그렇게 이제 그 제가 뜻맞는 교사와 몇 명 그 위챗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한두 명씩 이제 나태한 선생님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커뮤니티 망가지는 건 금방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커뮤니티를 그만두고 이제 거기에서 눈여겨봤었던 이제 성실한 선생님들 따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따로 소규모 이제 그룹 스터디를 만들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매번 의미 있는 수업 자료나 방식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필드에 이제 만약에 코리안 A가 되면 거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멤버가 나중에.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 다른 경력도 있고. 선생님들의 이제 아, 그 평가를 들어보고 다른 선생님이 추천하신다면은 아, 이제 네. 지금 6명인데 한 8명까지는 멤버를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만든 소모임에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한 명이라도 결혼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 금방 희닥해집니다. 노는 분위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위챗에 있는 그 그룹에서도
누구도 문학 얘기를 안 합니다. 다들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예쁜 파르페 가게를 봤다, 예쁜 커피숍 봤다, 그 맛있는 마카롱 가게 발견했다.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문학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서론이 좀 길어졌네요. 자, 일단 채점부터 살펴본다면은, 자, 그 채점의 크리테리아는 그 작품들 사이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자, 기준 ABCD가 있는데, 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크리테리아 A는 이해와 해석입니다. 이해란 것은 이 과제에 대한 이해, 뭐 질문을 자신이 만들었던 주어진 질문을 선택했던 질문에 대한 이해, 이 질문이 뭘 요구하는가, 그리고 이제 작품에 대한 해석, 요거까지입니다. 그래서 자, 그 주어진 질문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 인용한 작품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 특히 작품의 주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과제의 의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인용까지는 보통 크리테리아 A로 봅니다. 작품에서 어떤 장면을 인용했는가, 이 장면이 그 질문이 요구하는 그 장면이 맞는가, 인용까지는 크리테리아 A로 봅니다.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B는 이제 분석과 평가입니다. B, C가 점수 비중이 가장 큽니다. A와 D는 학생에 따라서 별로 점차가 안 나는데 B, C에서 점수차가 납니다. 분석과 평가입니다. 인용한 장면에 그 장면에 담겨 있는 숨겨진 의미를 얼마나 뽑아냈는가, 분석. 그리고 그 뽑아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질문으로 연결시켰는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연결시켰는가, 분석과 평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수하는 걸 보면은 이 장면에 상징이란 기법이 사용되었다는 발견에서 멈춰버립니다. 상징이 쓰였다면은 작가가 여기서 왜 상징을 썼을까라는 의도까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작가가 뭘 노리고 여기에서 상징을 썼을까? 근데 많은 학생들이 보면은 이 장면에 상징이 쓰였다, 그걸로 끝내버립니다. 그건 분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는 분석된 내용을 이제 질문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C는 초점과 구성인데, 일단 초점은 질문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질문과 상관없이 내가 이 작품에 대한 이런 것도 알고 있다, 내가 이런 것도 언급하면은 채점관이 와, 이 학생이 질문과 상관없이 이런 것도 알고 있구나, 점수를 플러스 주겠지. 과연 그럴까요? 감점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란 것은, 그러니까 농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에 맞춰서 농도를 높여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질문과 상관없는 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농도가 옅어집니다.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구성은, 이 나올 내용은 다 나왔는데, 어떤 학생을 보면은 나올 내용은 다 나왔는데 요 내용을 A, B, C 순서로 연결하면 이해가 쉽겠는데 A, C, B 혹은 C, B, A 이런 식으로 연결해 버림으로써 단순히 내용의 배치 때문에 이해가 어려워집니다. 그게 이제 논리적 개발과 연결되는 것인데, 이 내용을 차근차근 질문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배치를 했는가? 그리고 이제 크리테리아 D는 이제 이 학생의 어휘력, 그 다음에 문장력, 레지스터, 요걸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학생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 큐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 자체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점의 과정은, 자, 일단 그 출제자가 그 문제를 자기가 풀어보면서 이제 마크 스킴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크리테리아 A에서 어떤 내용들이 언급돼야 된다, 크리테리아 B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언급돼야 된다, 이걸 이제 채점관들에게 줍니다. 근데 IB 랭귀지 A 과목의 특성상 많은 학생들이 그 마크 스킴 바깥에서 새로운 의견을 찾아냅니다. 이게 문학보다 비문학에서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렇게 이제 범위를 줬는데 학생들은 그 범위를 벗어나서 새로운 의견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채점관의 역할이 어려워지는 것인데 채점관은 이 마크 스에서 벗어나는 아이디어를 단순히 틀렸다라고 하지 않고 어떤 것은 타당한 거, 어떤 것은 타당하지 않는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타당한 것은 플러스 점수를 주고 타당하지 않은 것은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 됩니다. 요게 어렵게 됩니다. 그 채점을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그냥 그 마크 스킴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감점하는 추세입니다. 즉, 학생의 생각이 마크 스킴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것이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전부 오답으로 봅니다. 요게 이제 채점 결과를 굉장히 왜곡시키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 출제자가 비문학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데, 즉 여기에서 그 텍스트의 절반도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출제자가 생각 못한 새로운 답들을 막 찾아냅니다. 그런데 채점관 역시도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마크 스케일 바깥에 있는 걸 평가하지 못합니다. 그때 채점관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합니다. 마크 스킴에 없으니까 이건 틀린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마크 스퀘어에서 벗어나서 타당한 답을 발견한 학생 같은 경우, 그럼 이 학생은 출제자보다 더 수준이 높은 겁니다. 이 학생이 높은 점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다 감점을 받아버리는 거죠. 즉, 출제자와 비슷한 수준의 답을 쓴 학생이 만점을 받게 되고, 그 이외에 발견하는 학생은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5점과 7점이 뒤집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은 7점 수준의 학생들이 이 마크 스크린 바깥의 새로운 답을 찾아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예,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예, 그러면 이렇게 더 7점 이외에 더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한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예. 저희가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네, 현실은. 항상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그렇게 점수를 되죠. 잘 받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첫날 때 말씀드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차피 채점과는, 그러니까 그러다가 소수지만 성실한 채점과를 만나버리면은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으니까 저는 최대한 학생들의 분석 능력을 최대한 높여보고 학생들이 분석할 수 있는 아, 수준으로 최대한 쓰고 어떤 음, 채점을 만나는가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이제 학생을 그 출제자나 채점관 수준에 맞춰가지고 바보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비싼 돈 받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파이널 리그잼의 점수란 것은 정말 그것도 대학 가는데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 이후의 대학 생활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 될 거기 때문에 뭐 기도하는 심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 되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올렸던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에게 비문학 텍스트를 수업을 하죠. 네, 네, 봤습니다. 거기에 봤어요. 보면은 네. 상당수는 또 채점관들입니다. 그래서 아, 그 질문을 해보고 대화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백지 상태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배우려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나아지질 않는 게 해가 바뀌는데도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점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 학생들이 분명히 페이퍼 1에서는 인포그래픽을 분석을 하면은 분명히 제 학생들이 채점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점수가 높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 학생들은 카메라, 미장센, 조명 이런 걸 다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참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예, 그런 거 바꾸면. 그래서 어떻게든 점수를 높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하겠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또 성실한 채점을 만나버리면은 또 점수가 폭락해 버립니다. 그냥 우리는 교사로서 최대한 학생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만큼 그냥 가르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음, 대체로 이제 성실한 채점관과 게으른 채점관이 지금은 한 3대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신다는 거네요. 굉장히 있긴 희망적인. 있어요. 예, 완전히 네. 없을 것 같으면은 차라리 이제 학생이 정말 맞아요. 선생님 저는 점수만 중요해요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냥 니들이 그냥 혼자서 공부하는 게 점수에 도움이 돼. 라고 하겠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그 IB가 자랑하는 시드라는 건데, 그러니까 채점관이 10개의 샘플을 채점을 할 때, 시니어 채점관이 이제 그 중에 한 30%를 중복 채점합니다. 그리고 IB는 두 사람의 성적을 이제 비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용 오차 이상으로, 그러니까 2점 이상으로 차이가 나면은, 이제 두 사람이 상의해서, 협의를 해서 점수를 맞추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냥 채점관이 그냥 시니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니어 위에 이제 리더 채점관이 있는데 비슷한 절차로 이렇게 중복 확인을 하는데 문제는 새로운 커리큘럼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학생이 가장 수준이 높고 평균적인 수준을 봤을 때 교사가 수준이 높고 채점관, 시니어 채점관, 리더 채점관으로 갈수록 수준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문학에 대한 어떤 창의적 이해, 비문학에 대한 이해가 더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IB는 이제 이걸 통해서 점수를 뭐 정확하게 채점을 한다고 하는데 채점관보다 시니어가 더 이해 수준이 떨어지는데 채점관은 시니어 말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심화되죠. 그래서 시드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즉 문학에서는 시니어 리더로 갈수록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더더욱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문학 석사 박사까지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문학에 대해서는 더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점수가 쭉 올라오면은 이제 IB는 최종적으로 릭과 레밋의 최종적인 평균 점수가 비슷하도록 이렇게 맞추는데 또 최근 2년간은 또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냥 릿이 랭릿보다 점수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평균 점수가. 그리고 이제 재채점이 있는데 재채점 같은 경우 이제 학생이 신청을 하면 과목당 이제 119달러를 지불하고 그 코디네이터에게 지불하고 코디네이터가 IB에 신청을 해서 재채점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재채점의 경우에는 다른 관점을 가진 채점관에게 채점을 맡겨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데 IB 코리안 A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처음 채점한 채점관에게 다시 채점을 맡깁니다. 그러면은 설령 오류가 있더라도 그 채점관이 매우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오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리안 A에서는 처음의 점수가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B가 자랑하는 이제 시드 혹은 재채점이 거의 제 역할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답안을 채점할 때는 위로부터의 방법과 아래부터의 방법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학생이 자신의 주장을 얼마나 명쾌하게 이해하기 쉽게 증명을 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방법은 대체적으로 읽어보니까 이것은 그 20점 만점에 한 16점 정도 될 것 같다. 총점을 정해놓고 A, B, C, D 점수를 분배하는 방식이고 아래로부터의 방식은 이제 최정관들이 이거 쓰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각각의 크리테리아 A, B, C, D 가지고 크리테리아 A는 몇 점, B는 몇 점, C는 몇 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총점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요거는 뭐 선생님들 익숙해지면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과제는 인용 분석 평가의 과정을 거쳐서 증명하게 됩니다. 자, 인용 분석 평가의 과정을 한번 볼까요? 요 과정은 여러분들 뉴스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 자, 소리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예, 예. 발표에도 헌법재판소는 상반되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재판관 후보자들의 발언을 예로 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주장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면 주장에는 이제 입증의 책임이 따릅니다. 어떻게 입증하는지 보죠. 김현지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헌법재판소가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은 증명이 됐습니다. 이미 헌재가 밝힌 입장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추천 정당이 어디냐와는 상관없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명을 하시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자, 계속 인용이 되고 있죠. 만약에 인용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이런 말을 했는지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그게 이 주장의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인용, 분석,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인용.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우리 과제에서는 어떤 작품에서 이제 그 장면을 인용을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시를 해와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이 장면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내 주장을 펼치겠다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채점관이 그 작품을 안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채점관이 자기가 채점하는 모든 작품을 읽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가 읽어보지 않은 작품을 채점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내가 그 작품의 이런 장면을 근거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먼저 인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작품 속에 이런 장면이 있구나. 이 장면을 이렇게 분석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타당하다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몫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 임명권이 형식적 임명권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주장에 대한 분석이 들어갑니다. 저 사람이 한 말의 뜻은 어떤 것이고, 저 사람이 한 말의 뜻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갈등은 무엇이고, 두 사람은, 양측은 어떤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했고가 이제 분석이 됩니다. 학계의 이견도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히려 정치적인 이유를 근거로 자신의 어떤 책무를 게을리한다는 거, 거부한다는 것은 국정 혼란, 헌정 혼란을 더 부추기는 결과. 헌재는 내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인용하고 분석함으로써 이 사람은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고, 저 사람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고, 따라서 이후로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했던 주장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 과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 작품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주장을 한다. 나는 이런 식의 해석을 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먼저 내가 어떤 장면을 근거로 그 해석을 하게 되는지 그 장면을 인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장면에 어떤 상징성이 담겨 있는가, 어떤 함의가 담겨 있는가를 분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분석된 내용을 질문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과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HLS나 IO 같은 경우에 안내 질문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보통 여기에서 대부분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딱 안내 질문을 보면은 대체로 이 학생이 이 과제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게 그 점수가 낮은 학생들을 보면은 안내 질문 자체가 이 학생이 뭘 하겠다는 건지가 모호합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이 자기가 뭘 하는지가 뭘 하겠다는지가 안내 질문을 통해 제시 안 되어 있으면은
학생 자신도 자신이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채점관도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채점해야 될지 뭘 확인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안내지문을 명확하게 설정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했는가. 이게 채점의 핵심이 됩니다. 이제 과제별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소스와 프라이머리 소스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게 문학에서는 세컨더리 소스를 가져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비문학에서는 세컨더리 소스를 학생들이 많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학생이 자기가 가져온 세컨더리 소스를 과제에 사용했을 때 과제는 굉장히 쉬워지고 최종적으로도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 파친코에서 쌀의 의미 어떤 학생이 드라마 파친코를 좋아해서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그걸 신청을 해서 제가 세컨더리 소스로 그걸 이제 수업 자료로 등록시킨 다음에 이제 수업에서 같이 학생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 쌀을 발견했고 그러면 쌀이 등장하는 모든 장면을 한번 모아보자. 그리고 그 장면을 한번 시간 순위로 한번 배치해보자. 그러면 작가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쌀을 통해서 뭘 표현을 하고자 한 것일까? 쭉 하다 보니까 어떤 쌀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생은 그걸 이제 킵에 뒀다가 이제 HLSA로 씁니다. 이 과정에 총 이제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도 수월하게 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왜 이 파친코라는 드라마를 좋아하는가를 발견하게 되었고 쌀이라는 요 경우에는 소품의 상징성을 분석을 했는데 이 방식을 똑같이 카메라나 조명에 적용하면 이 학생은 나중에 이제 자기가 또 분석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 자신이 좋아하는 자료를 가져와 버리면은 흥미나 수업의 난이도가 훨씬 이제 나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HLSA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HLSA는 뭐 익스텐드 에세이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요거는 뭐 크게 부담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 HLSA는 자 문학과 비문학을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자, 문학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워크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비문학의 경우에는 하나의 BOW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편 소설 하나 혹은 어떤 신문 기사 하나 어떤 공익 광고 하나로 가지고 쓰면 안 됩니다. 최소한도 단편 소설이나 공익 광고나 이런 걸 3개 이상 정도는 인용을 해서 그 그러니까 창작자, 글쓴이 그 사람이 조명을 쓰는 방법, 그 사람이 언어를 쓰는 방법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체로 비슷한 분석 수준이라면은 문학 작품을 분석했는 것보다 비문학을 분석했는 게 훨씬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페이퍼 1, 2 같은 경우에는 그 출제자로부터 마크 스킴이 제공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그 마크 스킴을 모범 답안으로 보고 채점할 수가 있는데 HLSA 같은 경우에는 마크 스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점관 자기가 판단해 채점을 해야 됩니다. 문학의 경우에는 채점관이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데 비문학 같은 경우 채점관도 모릅니다. 그때 채점관은 가장 안전한 방식을 택합니다. 즉 점수를 후하게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분석 수준이라면 문학보다 비문학을 텍스트를 분석했을 때 훨씬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비문학을 썼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페이퍼 2에 문학 작품을 하나 더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HLSA나 그 IO에 써버리면 그 작품 페이퍼 2에 못 씁니다. 그런데 페이퍼 2에 비문학을 써버리면 페이퍼 2에 문학 작품을 하나를 더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개의 작품만 인용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내가 3개의 작품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4개의 작품을 가져가는 게 더 선택이 여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어떤 채점의 경향에서는 학생의 창의적인 생각보다는 이제 에세이 형식을 더욱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한국의 논문의 그 틀을 잘 했느냐,
그 참고문을 얼마나 빵빵하게 썼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보지 학생의 창의적인 생각은 별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이 좀 형식적으로 서툴더라도 학생이 뭔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는가 이런 걸 더 중요시하게 보는 스타일인데 어차피 뭐 형식이야 대학 가서 배워도 되고 회사 가서 배워도 되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의 독창적인 관점이라고 보는데 채점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막 그 어깨에 힘준 단어들 본고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려운 단어 써주면서 그런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HLSA를 가장 쉽게 쓰려고 하면은 학생들에게 자, 페이퍼 2 기출문제 준 다음에 그 기출문제에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만화를 대입을 해가지고 이 기출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 한번 과제를 줘보십시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었던 업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인간의 집착에 대한 탐구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학생들 쉽게 씁니다. 그리고 채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탐구 질문의 설정. 탐구 질문이 명확하게 안 나온다, 모호하다. 그럼 학생도 헤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질문을 명확하게 이제 규명을 했느냐, 끝까지 규명을 했느냐, 혹시 뭐 탐구 질문을 언급만 하면서 어영부영 그 나열식으로 가지 않는가. 그리고 이 연구가 얼마나 문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 다음에 형식적인 것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가. 이건 뭐 채점관들을 위한 배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질문을 논리적으로 증명했는가. 명확하게 거기까지 도달했는가. 이런 걸 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탐구 질문이겠습니까? 선생님, 좀 화면 2번이요. 보이시죠? 예? 네, 2번이요. 더 복잡해서. 더 복잡해서. A와 자, B가 C와 D에 미치는 이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D에 1번이, 미치는 그러니까 IB 랭귀지에서는 1번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 명확하죠. 네네. 근데 2번이 돼버리면 A가 C에 미치는 영향, B가 C에 미치는 영향, A가 D에 미치는 영향, B가 D에 미치는 영향, 뭐 갈래가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씩 언급해버려도 분량 차버리죠. 네, 깊이는 그러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IB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 장치를 다루는 장치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장치에 깊이 있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점수 유리해집니다. 아, 그러니까 A, B, C, D 같은 경우에는 그냥 2번 같은 다양하다. 경우는 그냥 음, 이 사이에 관계를 쭉 언급만 해버려도 심지어 익스텐드 에세이도 그냥 분량 차버립니다. 음, 그러니까 1번 해버리면은 명확하죠. A가 B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이제 자, 3과 4번 중에는 어떤 게 더 좋은 질문일까요? 그,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예, 4번은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3번은 네. 이제 영향을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 그 음, yes나 no나를 묻는 거죠. 어떻게? 예, 4번. 이 경우에 어떻게 해서 규명할 게 많습니다. 영향을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 해버리면은 영향이 어느 정도든 간에 그냥 yes나 no 단답형으로밖에 답이 안 나옵니다. 네, 단순히 좁아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심도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 4번이 좋은 질문입니다. 1번이랑 4번. A가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채점하다 보면 그 이런 경우 많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분량 채우기 참 쉽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한번 선생님들 그 DP 올라가기 전에 한번 그러니까 그레이드 10이나 이어 11에서 한번 학생들에게 이런 한번 과제를 줘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나 만화나 드라마를 써가지고 이 질문 중에 어떤 하나에 대답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 한번 킵해 두자. 그래서 DP 과정에서 그걸 뭐 iOS든 HLS에 한번 써보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을 다뤄버리면은 확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컨더리 소스를 열어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그냥 교사가 자기가 다 작품 정해가지고 해버리면 학생들이 계속 끌려가는 상황이 되버리니까 수동적으로 돼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학생들이 세컨더리 소스를 고를 수 있도록 제가 제가 선택한 영화들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게 프라이머리 소스. 그럼 그걸 보고 학생들이 아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그러면 선생님 이런 영화도 다뤄주세요. 그게 세컨더리 소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HLS에서 학생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워크와 BOW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편 소설 하나라든지 공익 광고 하나로 가지고 쓰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워크와 BOW를 구성하려고 하면은 단편 소설 3개 정도, 공익 광고 3개 정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학 과목의 범위를 벗어난 영역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 계속 이제 이것의 사회적 의의를 다루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주에 수업에 있었던 업에서의 어떤 인간의 집착. 근데 우리는 그 작품에서 집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 작품 안의 영역까지만 다뤄야 되는데 집착이 그 우리 사회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의미를 더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학의 영역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문학을 벗어나서.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작품이 집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까지가 랭귀지 A 영역입니다. 그리고 비문학 장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BOW가 그러니까 워크라고 한다면 언어적 장치를 다루는 게 맞는데 비문학 장르인데 거기에서 언어적 장치를 다루겠다. 그러니까 인물의 대사라든지 나레이션 이런 걸 다루겠다. 이거는 규정 위반은 아닌데 뭐랄까 비문학 장르에서 훨씬 더 중요한 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소한 장치를 다루겠다는 거 상대적으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장치를 다루는 게 좋습니다. 근데 주제와 별로 상관없는 장치인데 그 장치를 언급을 해서 이제 다루겠다. 결국 어떤 문학적인 의의가 별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작품에 그런 게 있었구나.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자꾸 언급하는 경우, 요거 이제 학생들 페이퍼 2에서도 많이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남는데 질문과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이런 것도 알고 있다는 걸 어필하고 싶다. 하면 안 됩니다. 지난 커리큘럼에서는 그게 점수에 도움이 됐었는데 새로운 커리큘럼에서는 이건 감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미묘한데 학생 자신이 발견이 담겨 있지 않는 경우 이건 어디까지나 학술 에세이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자신이 어떤 새로운 발견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존의 잘 알려진 것들을 그냥 짜집기만 한 경우입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만점을 받는 것들은 거의 이런 케이스입니다. 학생 자신의 생각이 없이 그냥 기존의 평론가들 걸 잘 짜집기 했는 거. 제가 샘플로 넣어놨는 게 이제 그 이문열 씨의 그 우리들의 사람의 아들. 음, 그 HLSA에서는 사람의 아들일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추리식 액자 구성 뭐 해가 돼 있는데 이 작품이 추리 형식을 쓰고 있다는 것, 액자 구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너무 명확한데 이 학생은 그걸 이제 그 격차로 언급을 하면서 추리식 액자 구성이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는데 전혀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냥 액자 구성 조금 언급하다가 또 추리 형식 조금 언급하다가 액자 구성 조금 언급하다가 또 추리 형식 조금 언급하다가 결국 전체를 봐도 이 학생 자신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두 개를 짜집기 한 거. 근데 요즘은 이런 게 만점을 받습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좀 답답합니다. 두 개의 샘플 넣어놨는데 제가 문제가 있는 걸 고른 게 아니라 그냥 아이패드에서 공개되는 거를 거기에서 이제 무작위로 뽑았는데 최근에 공개되는 건 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 통해서 샘플을 받아보면은 학생이 이 학생은 상당히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네 하면은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점수가 발이 깎여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우려하는 게 이게 이제 이런 게 만점이다라고 이제 공개가 돼버리면은 그러면 학생들은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 만점이구나. 이것이 이제 랭귀지에서 좋은 에세이구나라고 따라가는데 그게 과연 좋은 교육인가? 특히나 이제 그 한국 공교육에서 지금 IB를 도입을 하려고 지금
이 샘플들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구교육청에 연락했습니다. 이 샘플 참고하지 말라고. 이거 잘못 채점된 샘플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대구에는 이미 아이비 학교들이 많던데, 그러면은,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들이 이제 노벰버 세션에서 이제 랭귀지, 네. 랭릿을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노벰버 세션은 없었는데, 그 한국 때문에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처음 시작하면서 마땅히 샘플이 없다 보니까, 아이비에서 주는 그 모범 그 만점 샘플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만점 샘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와 이렇게 음, 뭐 그러니까 유명한 거 짜집기 하면은 무조건 만점 음, 나오는구나. 그럼 학생들이 랭귀지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는 모든 과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인데 해설하는 경우 해설과 분석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해설과 분석. 자, 우리 축구 경기할 때 해설한다라고 하지요. 자, 해설과 분석의 차이. 자, 해설은 자 봅시다. 축구에서 7번 선수가 공을 몰고 가다가 9번 선수에게 패스, 9번이 다시 11번 선수에게 패스. 이건 해설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말로 옮긴 거죠. 사실. 분석은 7번 선수가 공을 몰고 가다가 9번 선수에게 패스. 9번 선수의 장점은 뭐이기 때문에 아마도 감독의 전략은 그 다음에 뭐 9번 선수에게 패스해서 골로 성공시키려는 전략. 이렇게 되면 분석이 되죠. 네, 차이점 보이십니까? 네, 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냥 그 작품을 그냥 우리가 읽으면 아는 걸 그냥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알씨와 엘리자베스가 만났고 엘리자베스가 다알씨 청혼을 거절했고 다알씨는 사과문을 건넸고 그건 책 읽으면 다 안다고요. 거기서 다알씨의 대사 속에 담겨있는 다알씨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엘리자베스의 대사를 통해서는 엘리자베스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이 두 사람의 갈등이 당시 사회에 어떤 사회적 갈등을 상징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작가가 당시 사회에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게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들도 보면 알 수 있는 걸 설명하는 게 해설이고 독자들이 읽어가지고는 모르는 걸 설명하는 게 분석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대체로 이제 해설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플롯에 대한 소개로 갑니다. 쭉 작품의 줄거리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증명됐다라고 끝을 내버립니다. 학생의 분석이 빠지면 아무것도 증명이 안 됐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아, 좀 어려웠나요? 아니, 아니, 너무 좋았습니다. 아, 예,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 설명을 하다 보면 제가 제 페이스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빨랐나? 좀 어려웠나? 이런 그래서 이제 샘플 두 개 올려놨는데 20점 만점입니다. HLSA는. 그래서 올려놨는 게 근데 채점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문열 씨 그 작품을 했는 건데 채점과는 막 뛰어난 분석력 뭐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학생의 분석은 없습니다. 그냥 평론가들이 분석해온 것을 짜집게 한 거죠. 그러면서 두 개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를 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것처럼 해놔서 그, 그 투리식 액자 구성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내용상은 아무 새로운 것도 없고 그리고 상당 부분은 이제 자기가 설정했던 그 탐구 질문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왔고 근데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이겁니다. 루카스 9. 이거는 일단 에세이로서의 자질조차 못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어떤 대상에 대한 혐오를 주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주로 이제 그 남양 유업에 대해서 비판하는 근거는 여기에서 다방이라는 단어가 성매매업소를 상징한다. 즉 남양 유업이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남양 유업이 성매매를 조장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학생은 또 새로운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문화가 영역이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델들이 나이대가 높기 때문에 커피숍이나 다방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이 학생은 다방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다. 그게 주장의 가장 큰 근거입니다. 분명히 이 광고는 그 양성평등을 파괴하고 있죠. 충분히 이 광고 안에 증명 가능합니다. 왜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기대고 있는가? 왜 할아버지가 앞에 있고 할아버지는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고 할머니는 주전자를 바라보고 있는가? 왜 할머니는 서비스를 하는 입장이고 할아버지는 서비스를 받는 입장인가? 안개는 누구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가? 화면의 중심에는 누가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 포스터 안에서 이게 얼마나 그 성적 평등을 저해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데 학생은 그걸 증명하지 못하고 이 다방이란 단어, 이게 성매매업소다. 이거는 에세이가 아닙니다. 음, 게다가 이제 남양유업의 역사를 막 하면서 남양유업은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오랜 전통을 가진 착취업체다라고 하는데 그걸 왜 문학 과목 에세이에서 하냐고요. 근데 요즘은 음, 이런 게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높은 점수를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뭐 절충해서 이제 수업 때는 열심히 가르치고 이제 채점 그렇게 에세이를 쓸 때는 조금 우리 네가 아는 범위에서 한 80%까지만 조금 낮추자. 그래서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교사로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학생이 100의 실력이 있는데 야 채점만에 그거 싫어할 거야. 80까지만 하자. 아우 뒷목. 말하기도 되게 어려운. 예, 그러니까 학생들과 한번 이제 저 샘플들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한번 같이 채점을 해봤었는데 우리 학생들도 웃습니다. 채점관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고. 자, 그럼 인디비주얼 오럴을 설명하고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자, 인디비주얼 오럴은 자, 그 랭린에서는 문학과 비문학 하나를 가지고 페어를 그 세트를 구성해야 됩니다. 중간에 글로벌 이슈가 있지요. 글로벌 이슈는 하나의 질문이어야 됩니다. 저게 왜 글로벌 이슈, 탐구 질문이 아니라 글로벌 이슈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자, 일단 요 15개를 가지고 글로벌 이슈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뭐 이 15개 아니더라도 학생이 다른 어떤 그 탐구 영역을 가지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탐구 영역은 이 15개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무제한입니다. 다만 이제 학생들에게 조금 범위를 좁혀주기 위해서 요 15개를 참고해라라는 것이지.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그게 이것보다 좀 더 글로벌 이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이덴티티를 정했다. 그러면은 정체성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어떤 탐구 질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글로벌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이너란 소설과 이제 그 지난 시간 언급했었던 이제 그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학생 입학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개인의 정체성과 어떤 사회적 보수성 사이 충돌 뭐 그런 식으로 글로벌 이슈를 짤 수도 있겠고 그래서 자 일단 IO는 DP 2학년 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학과 비문학을 충분한 작품 수를 일단 학생이 배웠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문학 하나, 비문학 하나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다수의 문학과 비문학을 배운 상태에서 자 학생이 선생님 저는 며칠 날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이제 모든 학생들을 이제 한 주에 몰아놓고 녹음하는 게 좋지만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학생마다 산발적으로 이렇게 더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학생이 이제 며칠 날 녹음하겠다라고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녹음 시점 일주일 전까지 PDF 포맷으로 자 발췌문 2개, 문학 발췌문 하나, 비문학 발췌문 하나, 개요문 요거 세 개를 이제 PDF 포맷으로 교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사가 예상 질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딱 되면은 학생이 딱 앉자마자 녹음기 켜고 바로 이제 녹음 시작합니다. 기회는 한 번 뿐입니다. 딱 학생이 앉자마자 바로 녹음기 켜고 녹음하고 학생은 이제 뭐 문학 먼저 하든 비문학 먼저 하든 설정된 글로벌 이슈에 맞춰가지고 문학에서 5분 동안 그 글로벌 이슈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하고 그게 끝나면 이제 또 5분 동안 비문학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하고 그걸 듣고 교사는 이제 메모를 하면서 예상 질문을 뽑아놨다가 이제 5분 동안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교사는 이제 이 5분 동안 이 학생이 어떤 부분이 설명이 부족했다, 어떤 부분이 빠졌다, 그걸 질문을 통해서 그걸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그걸 보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분이 딱 끝나면 녹음기 끄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부 평가, 즉 자기가 생각하는 예상 점수를 준 다음에 그것과 함께 이제 마지막 학기 시작하면 이제 업로드합니다. 그렇게 딱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설 파리 대왕과 영화 눈먼 자들이 도시 이렇게 뭐 해도 되겠고. 그래서 글로벌 이슈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글로벌 이슈도 본질적으로는 탐구 질문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학생이 이제 윤동주와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윤동주 씨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그 글로벌 이슈로 아이오로 다뤘었는데, 자, 윤동주의 경우에는 시인은 어떻게 일제시대에 저항하는가?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태일의 경우에는 빈곤 계층은 어떻게 개발 독재 시대에 저항하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이거 두 개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질문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시인은 어떻게 일제시대에 저항하는가? 이거는 영화 전태일에 적용 못하죠. 전태일은 시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일제시대도 아니니까. 그리고 빈곤 계층은 어떻게 개발 독재 시대에 저항하는가? 이것도 윤동주에 적용 못하죠. 윤동주는 빈곤 계층이 아니었죠. 개발 독재도 아니었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글로벌하게 바꿔봅시다. 시인과 빈곤 계층을 아우르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윤동주와 전태를 포함할 수 있는 어떤 포괄적인 단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둘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 개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와 개발 독재 시대를 아우르는 단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시대.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신 이렇게 완성됩니다. 개인은 어떻게 불합리한 시대에 저항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문학과 비문학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아우르려고 하다 보니까 질문은 굉장히 포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탐구 질문이 글로벌 이슈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 아이오에 들어가서는 윤동주 시인은 어떻게 일제시대에 저항했는가, 시어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게 되고, 전태일에서는 빈곤 계층을 어떻게 개발 독재에 저항하는가, 거기에서 이제 주로 사용된 것은 카메라와 조명입니다. 카메라와 조명 두 개 쓰는 것보다는 카메라나 조명 하나에 더 집중하는 게 이제 점수는 유리하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제 학생은 이제 카메라와 조명, 즉 이제 위에서 강렬하게 조명이 비춰가지고 이제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강하게 지는 그걸 통해서 이제 억압, 거기에 대한 이제 전태일의 저항 그렇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5분 동안 할 것은 어떤 장치를 통해서 이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설명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른 과제들과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iO에서 핵심은 탐구 질문을 다른 작품들과 달리 문학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글로벌하게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이제 이것도 워크와 BOW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워크와 BOW를 제대로 구성하려고 하면은 단편 소설 경우에 그러니까 세 작품 정도, 뭐 5분은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두 작품. 그리고 BOW 같은 경우 신문 기사를 쓰더라도 최소한 두 개, 한 세 개 정도까지는 인용을 해줘야 되지. 하나의 신문 기사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퍼 투와의 차이점인데 결론에서 문학과 비문학 그 두 작품을 비교대결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페이퍼 2에서는 필수 사항이지만은 iO에서는 그냥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실수가 재채점할 때도 보이던데 녹음에서 언급한 텍스트와 다른 발췌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녹음이 15분보다 길어지거나 너무 길거나 짧은 경우. 그래서 이건 테크닉인데 만약에 학생이
그 발표가 너무 일찍 끝났고 내가 아무리 질문을 해도 더 이상 어떻게 시간이 안 난다. 그러면은 그냥 15분 될 때까지 그냥 그 소리 없는 녹음을 하십시오. 그리고 15분이 되면 끄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종종 요즘은 좀 별로 없었는데 종종 나타나는데 랭릿은 문학과 비문학 조합을 해야 되는데 문학과 문학을 조합을 했다든지 비문학과 비문학을 조합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문학과 비문학의 시간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문학이 4분이었으면 비문학도 4분이었다는 이 시간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근데 문학은 6분인데 비문학은 4분이다. 합치면 10분인데 밸런스가 깨졌다. 이것도 중요한 관점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받침문이 40줄을 넣는다. 혹은 중간에 중략이 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 발췌문을 잘못 뽑아가지고 글로벌 시와 별로 상관없는 장면을 발췌문으로 뽑았다. 그러면 어쨌거나 설득력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주관적인데 그 학생이 아무래도 대본 보고 읽는 것 같다. 학생이 많은 학교의 경우에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녹음하는 소리를 보내는 거다 보니까 학생이 그냥 대본을 가져와가지고 그냥 대본을 읽어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채점관 규정에 있는 건데, 그, 대본을 읽는 티가 심하게 나면은 감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년 해보다 보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식은 대본을 쓴다면 외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본을 읽진 않았는데 학생이 그냥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10분 동안 쫙 읊어버리기 때문에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읽는다는 인상이 듭니다. 그러면 컨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점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논란이 있지만은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럼 저건 굉장히 채점관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주관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읽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어떤 학교에서는 대본을? 그냥 둘이 짜고 그냥 학생이 도저히 아, 이걸 안 된다. 아, 그런 경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불법이지만. 음, 그리고 이제 학생이 그 문학과 비문학에 서로 다른 글로벌 이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게 제가 이제 그 시니어 채점관과 제가 아이오 채점할 때 싸웠던 건데 학생이 두 개 서로 다른 글로벌 이슈를 채점을 했는데 시니어 채점관이 그거를 놓쳤고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시대에 걸려가지고 이제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채점관은 이제 자기 그 점수만큼 주라고 그러면은 제 채점을 정지시키겠다고. 그래 제가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이 학생이 잘못했는 거고 이 학생이 이 점수 줄 수 없다라고 했다가 이제 에이 나는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할란다 해버렸죠. 음, 음, 그리고 이제 아이오 채점을 하실 때 요즘 그 구글 문서에도 그런 기능이 있는데 소리를 텍스트로 변환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 녹음했는 걸 쭉 들어보면은 그걸 이제 그 발음에 맞춰가지고 쭉 문서로 변환시켜 줍니다. 그러면 한번 들으면서 그 틀린 부분만 조금 해보면은 쉽게 이제 문서 파일로 나옵니다. 그러면 채점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이 논리적으로 자신의 글로벌 이슈를 증명했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MP3 플레이어에서 재생 속도를 1로 하지 말고 0.7로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보다 좀 느리죠. 0.5로 해버리니까 판독이 어려워집니다. 너무 느려가지고. 그래 0.7 정도로 하면은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핵심만 타이핑하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핵심만 이렇게 타이핑을 한 다음에 그 타이핑된 내용에서 이 학생의 논리적 완결성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만 가지고 채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이제 기록을 해야 될 건데 재생 속도를 0.7로 맞춘 다음에 그걸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간추려서 타이핑을 하면서 해보시면 타이핑이 딱 끝났을 때 머릿속에서 이 학생이 어떤 전략으로 어떤 식으로 증명을 했구나가 딱 머릿속에 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채점이 좀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오 샘플 2개 넣어놨으니까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이오 채점은 좀 비교적 논란이 좀 적습니다. 자, 선생님들,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네, 잠시 요 감사합니다. 창을 닫아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10분 후에 다시 오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